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인생, 꿈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첫 번째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펼쳐갈 인생을 두 번째 인생이라고 좀 말하고 싶고요. 그 두 번째 인생은 그냥 단지 첫 번째 인생처럼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던 그런 꿈 같은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오늘 그런 꿈 같은 인생을 준비하는 멋진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현실 점검을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위기, 금융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 이것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의 발명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2차를 전기 내연기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동차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결합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AI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해서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이 연결되고 그리고 진흥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ICT 산업화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현대나 GM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죠. 근데 그 자동차가 이제 어떻게 변모를 하냐면 ICT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대규모의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차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그냥 쓰던 그 백색 가전들, 냉장고를 예를 들자면 거기에 ICT가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스스로 냉장고 안에 재고를 파악해서 냉장고가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를 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그 4차 산업혁명의 빛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y Mom, I'm working on a piece I think you'd like. I wasn't sure I'd find the inspiration to finish, but I found it. You once told me nature is an instrument. You said, let sound be your guide and follow the music. I'm not sure I really understood back then, but I sure get it now. Of sound and experience. You gave me hope to keep exploring, to keep pushing. And with the right guidance,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어때요? 멋지죠? 이런 차 한 대 갖고 싶죠? 예. 그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주는 좋은 면이에요. 그죠? 우리가 누릴 그 풍부한 빛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면을 살펴봤다면 이제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그림자입니다.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714만 개, 근데 생겨나는 일자리는요 약 200만 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대치되면서 더 이상 그다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 또 하나는 이제 평생 고용이나 아니면 정규직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와 1인 기업가가 일반화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죠. 따라서 이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을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포노사피엔스라는 부분입니다. 포노사피엔스는 포노, 휴대폰을 뜻하는 포노에다가 사피엔스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세대를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노사피엔스가 이제 비즈니스의 생태계를 완벽하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의 창출, 그리고 새로운 행동의 표준,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명운이 걸려 있는 게 바로 이 포노사피엔스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최재붕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뜨는 것들의 뒤에는 포노가 있다고 역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2007년 1위에서 5위까지를 보면 제조업 중심입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 1위에서 5위까지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전부 다 뭐죠? 다 모바일 기반, SNS 그리고 모바일 기반한 유통산업들이 대거 이제 1위에서 5위까지의 순위를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시장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포노사피엔스에 맞게 프레임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원하는 것에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는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혁명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약 36조 원, 그리고 우버는 76조 원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4차 산업에 적응한 그 기업들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과연 공유 경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공유 경제의 정의는 자신이 소유한 기술이나 자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를 얘기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두 기업은 공유 경제 모델이 아니라 중앙 집중형 서비스입니다. 두 기업은 개인 간의 직거래를 차단하고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회원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엄청난 수익을 독점하면서 또 하나의 거대 IT 기업으로 탄생을 했죠.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받아가는 수수료는 약 15%, 그리고 우버는 20%의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은 바로 정보, 빅데이터와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했다는 데 있죠.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이 플랫폼 참여자들이 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부와 권리를 모조리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의 CEO 연봉이 500억, 거기에 비해서 운전자의 시급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여기서 살펴본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모바일에 기반하고 정보와 연결을 통한 비즈니스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위기는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에는 사이클이 있고 지금 금융의 겨울이 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금융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본주의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돈과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요즘 매체를 통해서 연일 양적 완화다, 금리 인하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뭘 뜻하는지 혹시 아세요?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 금리를 올리는지 내리는지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라는 것은 금과 더불어서 국제 간 거래나 그리고 금융거래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얘기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것은 1944년에 미국 브레튼 우즈에 전 세계 44개국이 모여서 국제 통화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미 연방은행이 금을 비축하고 이 금 비축량에 따라서 1온스당 35달러를 연동시키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세계 각국들은 통화의 교환 기준, 즉 환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전 세계 통화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종전 이후에 유럽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비해서 미국의 경제는 침체 일로에 빠지게 되고 소련과의 냉전 비용, 베트남과의 전쟁 비용 이런 것들로 통해서 계속 달러를 마구 찍어내게 됩니다. 이에 의심을 품은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국가들에서 금 퇴한을 요구하게 되죠. 다시 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1971년 닉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것처럼 달러가 인 골드 코인, 달러를 가져가면 뭐래요? 금화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71년부터 삭제돼요. 그냥 $1로 바뀌게 되죠. 이때부터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이제 피아트 머니라고 하는 명목 화폐로 가짜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은행이 뭘 하는 것일까요? 은행은 빚으로 돈을 법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통상 지급 준비율이 10%인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3.5%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주면서 계속 돈이 만들어져요. 중앙은행에서 5천억을 발행하면 이게 3.5%만 예금 준비금으로 남겨놓고 계속 돌리게 되죠. 그럼 순식간에 6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돈은 빚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1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자본주의 1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빚을 많이 빌려줄수록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영상을 자본주의 1에서 짤막하게 정리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금융위기가 일어났는지, 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 왜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지, 왜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갚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희생자는 언제나 힘없는 우리들 중에 누구입니다. It's not a democratic system. It's a private banking system. Four bankers, five bankers, four bankers.
끔찍하죠. 네, 은행은 호황일 때는 마구 돈을 가져가라고 빚을 권합니다. 그러다가 불황기가 오면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순식간에 빨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흥청망청 쓴 돈이 바로 빚이라는 걸 아셨습니까? 은행은 우리가 예금한 돈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벌고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 금리를 올려서 급속하게 돈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금융 지식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느 날 파산하게 되죠. 경기 침체 시에 집값이 하락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제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LTV 70이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내가 3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은행에서 7억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3억 대비 7억이면 부채율이 233%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로 집값이 15%만 하락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집값이 얼마로 떨어지죠? 8억 5천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빚은 그대로 7억 그대로 있는데 내 자본만, 내 돈만 1억 5천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럼 1억 5천 대 7억의 비율이 얼마로 증가해요? 부채율이 466%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채율이 250%만 넘어서도 은행에서는 강매가 들어오고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대출, 이 파생 상품이 미국 2008년에 금융위기를 가져오게 되죠. 이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이건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빅쇼트라는 영화인데 우리나라 영화로는 국가 부도의 날, 빅쇼트가 어려우면 국가 부도의 날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월스트리트 금융권을 상대로 해서 20조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이 네 사람의 천재들에 관한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이 네 명은 미국 경제가 붕괴한다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미국은 주택시장은 불패라는 신화를 가지고 있었죠. 부동산은 불패라고 생각하고 여기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부동산은 실물이 있으니까 그건 불패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겼냐면 서브프라임이에요. 프라임은 우량 고객인데 서브프라임은 부적격자,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남미에서 이민을 왔다든지 아니면 그냥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마구 너도 나도 집을 사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그리고 개의 이름으로도 집을 사게 됐습니다. 돈이 마구 풀렸다는 얘기죠. 그런 빚더미 위에는 나중에 반드시 뭐가 와요? 붕괴가 오게 되죠. 그게 바로 2008년 서브프라임. 그래서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개인들이 파산하게 되고 그 여파가 바로 리먼 브러더스처럼 그런 금융계도 함께 줄도산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게 바로 2008년의 금융위기입니다. 이걸 작년에 타임즈에 금융 엘리트 중 이런 것들을 개발한 금융 엘리트 중 한 명, 스티븐 브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고문을 써냈습니다. 우리 세대가 미국을 파산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융 엘리트는 새 자산을 구축하기보다는 자산을 복잡하게 옮기는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창조했다. 그들은 파생 상품, 이걸 워렌 버핏은 대량 살상무기라고 표현합니다. 신용부도 수합을 비롯해서 매혹적이고 위험 부담이 높은 금융 도구를 고안해냈고 이는 빠른 수익이라는 황홀경을 낳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과 그리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이들, 즉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을 분리시켜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에 금융위기는 중산층을 몰락시킨 양극화를 가져왔습니다. 2008년도에 파생상품의 시장 규모는 거의 700조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다가올 금융위기는 초양극화를 불러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2018년 현재 파생상품 시장의 추정치는 1200조 달러입니다. 분명히 한번 금융 파생상품으로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거나 아니면 잊었거나 또다시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우리나라도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서
독일의 국채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DLS라는 파생상품에, 금리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지금 1조 원을 날릴 판국이죠.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3차례에 걸쳐서 돈을 풀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5조 달러를 시장에 풀게 되죠. 수조 달러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유례없는 주식의 버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첫 번째 1998년도의 버블, 두 번째 2008년의 버블, 지금 2018년, 19년 이 버블의 3중 고점이 언제 터질지 모르죠. 이 3중점을 겪고 나면 통상 이제 탈진점이라고 해서 붕괴가 예측되고 있다는 조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양적 완화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 돈이 뭐라고요? 빚이에요. 국채, 빚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찍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 빚입니다. 빚이 매년 1조 달러씩 늘어나면서 지금 미국 부채가 22조 달러. 국민 총생산량 GDP가 20조가 약간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부채가 GDP에 육박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전 세계는 불황이라도 미국은 건재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경제 침체의 신호탄이 터졌죠. 바로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10년물 장기 국채가 이율이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오랫동안 돈을 맡겨놓는 것이니까. 근데 2년물 단기화 역전이 일어났다는 얘기 뭐예요? 그만큼 안전자산을 도피시킬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윤이 없더라도 국채에다 돈을 넣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경기 침체의 진짜 신호탄은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년 7개월 만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7월 31일 0.25% 금리를 인하했죠. 미국의 연준에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먹히지 않을 때 이제 돈을 마구 찍어내는 양적 완화를 해야 됩니다. 아까 1, 2, 3차에 걸친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이제 남은 게 QE4 네 번째 양적 완화예요. 이것도 안 되면 이제 돈을 무작위로 찍어내는 MMT 현대 통화 이론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럼 돈을 마구 찍어낸다는 얘기는 이제 그 통화의 말기적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화폐의 수명이 다 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연준 금리를 1%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뒤에 바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경기 침체를 자인한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내년에 4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유럽들 보시면 이미 2012년, 2014년, 2014년 이런 나라들에서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죠. 이번에 닥칠 경제 위기는 신용화폐의 수명이 다하는 경제 위기고 금융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는 그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공황의 전조라고 요즘 신문에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65년 이래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0.0%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바로 경제 공황, 디플레이션의 전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를 돈의 역사를 쓰신 홍춘옥 박사의 책을 빌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죠?
약간의 금리를 올리면 이 긴축 재정으로 금방 끌 수 있습니다. 불을 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 급성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디플레이션은 적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장기 침체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죠. 즉시에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침으로써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투자와 소비의 지연입니다. 계속 물가가 하락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차를 사거나 뭘 사지 않죠. 계속 소비를 지연시키고 투자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건 만성질환하고도 똑같아요. 우리 몸에 혈액이 돌아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잘 돌아야만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근데 아무도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회 자체가 투자도 혁신도 없는 무기력이 만연한 죽은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무서운 이유는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이건 가계 부채는 증가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경기 불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아까 뭐 유럽이나 일본 보신 것처럼 금리를 낮출 대로 낮췄어요. 뭐 은행에서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그 뭐 선물로 이자까지 줄 수 있겠어요, 저한테? 마이너스 금리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 은행에서 아무 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은행 자체도 별 존재 이유가 없어지죠. 통화정책 자체도 이제 무력화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금융위기, 이제 침체기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김혜수가 마지막에 이런 독백을 합니다. 저는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팀으로 일해요. 팀으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그리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는 것,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저는 두 번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1997년 한 번 당했으면 됐죠. 두 번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협력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바로 100세 시대입니다. 이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하는 거죠. 호모 헌드레드 시대, 100세 시대가 네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빈곤이에요. 경제력 없이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직, 일 없이 오래 사는 것. 세 번째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홀로 남아서 오래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네 가지 사회 문제입니다. 동감하시죠? 근데 더 이상 자식이나 국가나 제도에 기대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인생 플랜은 30년 공부하고 30년 직장에 다니고 20년 여생을 보내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40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랜을 새로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30년 공부하고 30년 이 취업도 이제 평생 직장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냥 임시직만 이제 남아있을 거예요. 프리랜스, 그죠? 긱 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40년 남아있는 40년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2020년 100세 시대에 진입을 하는데 부부 은퇴 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또 더 큰 위기 속에는 어떤 기회가 있다고요? 더 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소비자 천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늘리는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오늘 제시할 일이 바로 건강과 연금, 친구, 여행, 취미와 일이 하나인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좋으시겠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장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신다면 초기 제조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이 자본과 기술을 소유한 대기업이 권력을 쥔 시장 권력의 일기입니다. 그리고 시장 권력의 이기는 바로 유통이 장악한 시대였죠. 그래서 대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이 역시 권력을 쥔 시기였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소비자 주권 시대입니다. 소비자에게로 그 권력이 넘어오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와 경험이 또 하나의 생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가 부를 창출하는 생산 수단으로.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이걸 혁명적인 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도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에 뭘 봐야 되죠? 마구 올라오는 광고를 시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23억 명, 지금 23억 명이 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기업들이 여기를 가만두지 않겠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 막대한 광고 수익을 누가 독점한다고요? 네, 페이스북이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의 개인 자산이 80조가 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대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혹은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수익을 분산시키고 수익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광고 수익의 약 50%를 컨텐츠 제작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고 그 가치를 높여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크리에이터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수익을 공유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시를 본다면 구독자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그러면 그 구독자가 약 5,000명 정도일 때 월 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구글에서 들어옵니다. 그럼 5만 명 정도이면 0이 하나 더 붙겠죠. 약 300만 원 정도. 약 50만 명 정도면 약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 유치원생들까지도 꿈이 뭐라고요?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만큼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1인 기업과 1인 미디어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보면 이 사람은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까지 써낸 사람입니다.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실황 중계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려서. 그래서 약 연봉 17억 정도를 버는데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났겠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가 여기 보시는 윰댕이라는 유튜브인데 약 4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하는 플랫폼의 성공 요인은 뭐냐면 페이스북은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 유튜브는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 그리고 스팀잇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 기반의 SNS 서비스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컨텐츠를 올리면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좋아요 아니면 댓글 이런 걸 달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스팀잇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로. 근데 거기서 끝나면 유튜브나 별로 다르지 않죠. 근데 또 이 생태계를 활성화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죠? 우리와 같은 컨텐츠 소비자들.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써주고 그리고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한 그 사람들의 기여도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수익을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올린 사람 3, 그리고 거기에 지지 댓글을 올린 사람들 1, 3대 1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컨텐츠 소비자예요. 그럼 어디를 사용하시겠어요? 나중에 이게 활성화되면 스팀워스로 옮겨가게 되겠죠.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 생태계에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경제 주체가 골고루 수익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죠. 추천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건 마켓클리 다들 아시죠? 11시까지 주문하면 새벽 배송을 해줍니다. 아침 7시면 집 앞에 도착돼 있죠.
친구를 초대하면 적립금을 여기서 쓸 수 있는 적립금을 5,000원씩 줘요. 내가 누군가 친구를 추천하면 얼마가 생겨요? 15,000점이 생깁니다. 이걸로 또 거기서 쇼핑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걸 통해서 최고 추천한 사람 보니까 한 달에 588명을 추천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294만 원, 어마어마하죠? 언제 이거 다 쓸지 몰라, 그죠? 한 10개월 이상 쓸 것 같아. 여기서 뭐든 막 다 사더라도. 근데 이렇게 모아준 멤버십이 누구의 멤버십이에요? 마켓 클리의 멤버십이에요. 그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유점포와 달리 고정 비용이 낮고 한계 비용이 거의 들지 않죠. 그래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회원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까요? 어느 정도 멤버십이 확보되고 광고 효과가 나고 나면 더 이상 수익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퍼도 돈을 쓰기만 하는 수퍼가 있고 돈을 버는 수퍼가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대적 혜택입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곳은 유점포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억의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단순 소비자로 끝나죠. 근데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가상 공간에 인터넷상에 하이리병 쇼핑몰을 내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회원가입을 통해서 내 숲을 하나 가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소비가 이제 뭐가 돼요? 내 매출로 바뀌죠. 이게 바로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프로슈머입니다.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현명한 소비자. 나 혼자 쓸 때 최대 3%에서 멤버십이 늘어남에 따라 법이 정한 최고 35%까지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공유 경제의 기회인데, 인터넷 쇼핑몰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요즘도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 쇼핑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죠? 투잡을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사이트 구축하고 아이템 선정, 결제, 택배, 반품, AS, 세무 회계 전부 다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알려야 되죠. 광고와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이리빙의 모델은 뭐냐면, 여기서 하이리빙과 우리 소비자가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죠? 광고와 마케팅. 이것만 우리가 전담하고, 골치 아픈 일들은 전부 누가요? 하이리빙에서 동아타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할만해요? 네. 이제 소비자가 하는 거의 모든 생산적 활동들이 보상을 받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운동을 해도 통신비를 깎아준다고 하죠. 그죠? 앞으로는 실질적인 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게 블록체인 기반 사회예요. 그래서 진정한 공유 경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수익의 공유입니다. 하이리빙은 소비자 멤버십과의 협업을 통해서 수익을 공유합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 멤버십에게 수익을 배분함으로써 우리를 주주로 대우합니다. 협업 소비 운동에 대해서 UN 미래 보고서 2050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제 졸리기도 하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협업 경제 시작. 협업 경제, 즉 함께 많이 벌어가는 경제를 말한다. 이 협업 경제는 협업 소비 운동으로 기업이나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오며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경제, 함께 버는 시스템으로 가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얻게 되며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쟁에서 이끌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이유는 유통에 막대한 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마트의 마진율이 얼마라고요? 최고 55%. 백화점 수수료가 약 35%입니다. 그에 비하면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대형 마트가 빵리담이 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납품업체로부터는 뭘 하고 있다고요?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격은 높고 품질은 낮아서 생리대 파동, 치약 파동, 온갖 파동을 다 겪죠. 그때마다 책임을 전부 다 누구에게 전가해요? 이 55%라는 수수료를 먹으면서 납품업체한테 모든 책임을 다 돌립니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독점과 공유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 대형 마트라든지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전부 누가요? 대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회계부터 택배 서비스, 광고, 마케팅 전부 전담하면서 유통 마진의 약 40%를 사업소득으로 독식하고 있죠. 근데 하이리빙은 제조공장과는 제휴를 합니다. 그래서 약 5% 정도 더 투자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우리 소비자와는 협업을 합니다. 격리, 택배,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이렇게 복잡한 일은 전부 하이리빙이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약 10% 정도를 찾아가죠. 그리고 대다수의 약 35%의 막대한 사업소득을 우리 소비자 멤버십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밑에 하이리빙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 공급자와 유통자 그리고 우리 소비자 함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 그게 바로 하이리빙 쇼핑몰이에요. 근데 이런 형태의 새로운 쇼핑몰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습관대로 기존의 마트에 가서 쇼핑할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그죠?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관성대로 소비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하이리빙 쇼핑몰은 무슨 회사냐면 생활 플랫폼 기업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을 이곳에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장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죠? 팔 사람들과 그리고 살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곳인데 팔 것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안 한다? 검증해서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소비자가 또 2차로 한 번 더 검증을 합니다. 하이리빙은 국가 대표 브랜드입니다. 이제 매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발굴하는데 25개 국가 대표 브랜드를 선정합니다. 그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 국가대표가 어디라고요? 하이리빙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걸 공유하고 그리고 내 주변 지인들을 이 하이리빙 쇼핑몰에 연결시키는 연결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이제 리서치를 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당신은 제품을 어떤 경로를 통해 구매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비율이 약 15%. 근데 써본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 구매하는 비율이 85%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나서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뭘까요? 구매 후기죠. 누군가 써본 구매 후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용자의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시스템을 만든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제품이 이동되는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어떻게? 직접 보상해 주겠다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하이리빙에서 유통하는 제품은 이렇게 많습니다. 건강식품, 화장품, 가정용품, 주방용품,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이샵,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상품까지 거의 4만여 가지의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개인 단순 캐시백과 단체 복합 캐시백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대형 마트에서 한 20만 원 정도 장을 봤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OK 캐시백 최고 0.5% 계산을 하면 얼마? 1000점 정도의 마일리지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A, B, C 제 친구 3명하고 같이 가서 장을 봤어요. 그렇다면 역시 각자 자기 카드에 1000점씩 마일리지가 쌓이고 끝. 이게 개인 단순 캐시백의 개념입니다. 근데 하이리빙은 독특하게도 단체 복합 캐시백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0점 이상만 구매를 하더라도 하이리빙에서는 3%의 마일리지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40만 점 이상이 6%, 500만 점 이상이면 17%,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돌려주는 수수료, 요율이 증가하게 되죠. 계산을 해본다면 제가 대형 마트 가던 걸 하이리빙에 와서 20만 원 장을 봤더니 최저 3%예요. 1000점 이상이면 6,000점의 마일리지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쇼핑몰을 잘 모르기 때문에 A, B, C 친구 3명에게 이 쇼핑몰을 광고했더니 그들도 각자 6,000점씩 마일리지를 돌려받았습니다. 1000점 대 6,000점 괜찮죠? 네, 그들에게도 혜택을 줬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쿠팡이나 CJ몰이나 그다지 다를 이유가 없어요. 요즘은 마일리지도 많이 돌려주죠. 근데 하이리빙의 독특한 점은 바로 이 모든 매출을 누구 매출? 내 매출로, 내 시장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합치면 얼마예요? 80만 매출. 80만에 대해서는 4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6%의 적용을 받습니다. 48,000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는데 이건 우리 네 사람이 나눠 가져야 될 몫이죠. 그래서 이미 지급한 6,000점 4개 24,000점을 빼고 나면 아직도 2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광고비로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6,000점 더하기 24,000점 총 3만 원의 현금 캐시백이 발생합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저는 사실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뭐 말을 건다든지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하이리빙하고 잘 안 맞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적합도가 맞는 게 뭐냐면 저는 만약에 어딘가 아주 저를 만족시키는 건 카페를 발견했다 아니면 음식점을 발견했다 이러면 가만히 못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 차에 태워가지고 데려가서 맛있게 사 먹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올 때는 또 만족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명함을 하나씩 또 다 가져가서 또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데려오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그 본능을 시스템화 시켜놓은 거, 보상 시스템을 결합시켜 놓은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저는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소비자는 혜택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보상 플랜을 다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1차 17%, 2차 7%, 3차 11%로 쪼개놨습니다. 1차 17%의 의미는 노동 수입의 개념입니다. 17% 정도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24시 편의점 같은 데 가져가는 마진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것도 다 쪼개놨어요. 3, 6, 9, 12, 17 이건 절대 팔아서는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책적으로. 그 2차 7%의 개념은 내가 이 1차 17%를 받아본 그 경험을 이때 복제하라는 얘기예요. 복제. 시중에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프랜차이즈 지점들은 로열티 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점만 로열티 소득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무점포 프랜차이즈 본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17%를 만들어 본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복제하면 그 로열티 소득을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7%입니다. 500만 시장을 하나 독립시킬 때마다 7%, 35만 원의 로열티 소득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11% 3차 보너스의 개념은 회사 전체 매출을 공유하는 스탁 옵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데 우리를 주주로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그 지분율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앞서가는 블록체인 시스템이에요. 그죠? 최첨단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첫째 달에 나에게 이 정보를 전해준 사람을 스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A, B, C 세 사람에게 정보를 줘서 각자 이 슈퍼에서 10만 점 정도, 그러니까 12, 3만 원 정도 구매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럴 때 우리가 얼마씩 캐시백을 돌려받게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 C는 각자 매출이 얼마예요? 10만 점. 나는 이 시장이 내 시장이라고 그랬죠. 총 내 매출입니다. 40만 점. 자, 스폰서는 매출이 얼마예요? 50만 매출이에요. 그럼 얼마의 보너스가 발생되는지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죠. 졸리니까. 자, 10만 점에 대해서 몇 퍼센트예요? 3%. 그럼 얼마씩? 3,000점씩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봐야죠. 여기는 40만 점이고 스폰서는 50만 점이에요. 누가 소득이 더 많을까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누가 많을까요? 찍어보세요. 밑에? 와, 대단하시네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 보시면 40만 점에 대해서 몇 퍼센트예요? 6%. 그럼 24,000원의 캐시백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미 지급된 9,000점을 빼면 얼마가 남죠? 15,000원을 내가 돌려받습니다. 자, 스폰서는 몇만 점? 50만 점이에요. 똑같이 6%죠. 그럼 3만 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는데 나로 인한 캐시백 24,000원을 빼고 나면 얼마가 남죠? 6,000원. 맞췄죠? 대단하세요.
자, 똑같이 소비를 했는데 ABC 3,000점 마일리지, 나는 15,000원 캐시백, 스폰스 6,000원. 어때요? 괜찮아요? 마음에 드세요? 하이리빙은 철저하게 노력순입니다. 스폰스가 먼저 시작하고 매출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은 소득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늦게 시작하고 매출이 적어도 내가 더 많은 광고, 더 많은 노력을 하면 더 많은 캐시백을 돌려받는다는 거죠. 이게 하이리빙 수익 구조의 정당성이고 도덕성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ABC뿐만 아니라 DE까지 한 5명 정도 알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각자 한 10만 원 쓰는 사람 10명 100만 점 시장, 한 20만 원 쓰는 사람 5명씩 100만 점 시장, 이렇게 한 5그룹이 100만 점 시장을 형성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100만 점에 대해서는 120만 점은 안 되니까 6%예요. 그러니까 6만 원을 컴퓨터가 알아서 다 빼주죠. 나는 매출이 얼마예요? 500만 점이에요. 그럼 1차 보너스의 최고 얼마? 17%의 이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85만 원의 캐시백 중에 이미 지급한 30만 원을 빼고 나면 55만 원의 캐시백이 발생하죠. 이 수익이 지속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써야만 하는 소비, 그죠? 그 소비를 재테크한 거예요. 돈을 따로 투자해서 재테크를 한 것이 아니라 소비 자체를 수프를 바꿔서 재테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구매가 일어나죠. 회원이 증가합니다. 처음에 나 혼자 시작하지만 2명, 4명, 기하급수의 원리가 적용이 되죠. 이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초기 43가지 생필품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제품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내가 500만 시장을 형성해본 그 경험을 가지고 B, C 세 사람의 프랜차이즈, 나와 같은 프랜차이즈를 만들면 나는 마스터로 약 250여만 원의 소득과 연 1회 봄에 부부 동반 럭셔리한 해외여행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부부가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마스터 가시면 돼요. 그럼 매년 봄마다 부부 동반 아주 럭셔리한 해외여행의 기회가 있고, 그 자녀 학자금 혜택 중고대 60, 140, 300. 그리고도 이제 연말에 일시불 보너스 약 500여만 원이 주어집니다. 괜찮죠? 그죠? 이런 경험을 토대로 계속 옆으로도 확장하고 밑으로도 확장하고, 그래서 하이리빙 수익은 무한대예요. 5그룹을 형성한 나를 하이마스터라고 하고 약 500여만 원의 소득과 기타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나만 성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ABC 세 사람을 더 후원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마스터 3조와 하이패밀리 2조인 나를 자이언트라고 하고 약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꿈, 드림, 오너입니다. 오너는 약 5조의 하이마스터와 2조의 마스터를 가진 사람을 오너라고 합니다. 월 3,000여만 원 이상의 소득과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금융 지식을 익혀야 된다고 했죠. 학교에서는 절대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이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이윤축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서 금융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실생활의 비즈니스 학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 뭐라고요? 비즈니스 학교라는 거죠. 그죠? 가짜 선생이 난무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 선생이 자기 경험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얘기. 거기에서 페이크라는 최근에 책에서 닭이 돈을 쓰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전부 다 지출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독수리들은 돈을 쓰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출이 곧 수입이 되게 만든다고요. 다르죠? 닭들은 돈을 쓰지만 그 돈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자, 그래서 현금 흐름의 4분면을 보면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언제나 B4분면과 I4분면, 사업을 하거나 투자자 영역이라는 거죠. 나를 대신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를 대신할 사람을 복제한 게 사업가,
돈이 나를 대신할 시스템을 만든 게 투자가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사업을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기업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미 성공이 입증된 그런 시스템을 사라, 프랜차이즈를 얘기합니다. 이 밑에 뭐예요? 투썸 플레이스 뭐 이런 걸 사시면 괜찮아요. 근데 한 10억 이상 될 거예요. 있으시죠? 그것도 안 된다면 세 번째는 뭘 하라고요? 시스템을 활용하라.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배워서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이리빙에는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보면 봉급 생활자와 그리고 자영업 전문직에 있던 우리의 사고방식을 기업가의 사고방식, 습관, 태도, 기업가의 영혼을 가진 나로 만들어주는 교육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이리빙의 시스템을 통해서 책을 읽고 미팅에 참석하고 그리고 미디어를 듣고 하면서 저는 스스로 내 인생의 창조자, 주도적인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이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뭔지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서서히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홀로 선 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뭘 한다고요? 서로 너도 윈, 나도 윈, 성성을 생각하면서 먼저 경청하고 이해하고 남들을 이해시키고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하는 팀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이리빙 사업이에요.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이 한 얘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8,350원이에요. 하루 6시간 한 달 20일 정도 일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고요? 1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100만 원. 근데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이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바꾸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시간당 단가, 가치를 10배로 높이면 돼요. 83,500원으로 높이면 돼요. 뭘 통해서? 학습과 자기개발을 통해서 나를 전문인으로 바꾸면 가능해요. 해보실래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6시간 일하는 걸 60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나처럼 10명을 고용해서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20일 일하는 걸 200일로 바꾸면 돼요. 10배. 이게 뭐예요? 바로 시스템을 복제하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일이에요. 복제 시스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면 난 한 100여만 원밖에 벌 수 없는 존재, 그게 아니라 1,000만 원, 1억 이렇게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 그리고 부와 소득, 건강, 취미, 여가, 사회활동 이것들이 골고루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룹의 이승구 스폰서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에 맞는 설계를 해놓으셨는지 좀 감탄했습니다. 뭐에 해당돼요? 부유한 삶, 건강한 삶, 이거보다 차원이 높죠. 꿈을 이루는 삶, 그리고 공유하는 삶. 우리가 지금 설계할 두 번째 인생은 적어도 이 프레임에 맞춘 두 번째 인생, 꿈 같은 인생을 설계해 보시라는 거죠. 성공의 상원칙은 우리는 쓰는 일이에요. 소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자가 소비, 그래서 애용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팅 참석입니다. 주 2회 정도 나오셔서 이 시스템을 배우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배운 다음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죠. 복제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세미나 랠리, 이거 원칙을 가지고 참여하시라는 거죠. 좋은 사람들과 복수하고 여행 다니고 싶죠. 그렇죠. 제가 항상 부러지는 얘기인데, 좋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강의 듣고 그리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일이라면 어때요? 그런 일 하고 싶죠? 이제 노동을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거는 AI가 하라고 넘겨주시고 우리는 아주 럭셔리하게 차 마시고 돈이 되는 수다를 떨고, 그게 바로 사업이에요.
우리의 수다에 정보가 흘러넘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독서하고 여행 다니는 모습들입니다. 독서 미팅. 자, 신은 당신이 능력이 있냐고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Are you willing? 의지가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룹의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